일단은 CPI, PPI 일반적으로 이제 CPI가 먼저 발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PPI가 먼저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발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 기준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14일 뭐 새벽에 혹은 그 개장 전에 나오던가요? 하여간에 그 내용 보시면 되고 일단은 어제 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PPI가 발표되고 나서 그 PPI에 대해서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보합으로 끝났다고 해서 뭐 PPI 때문에 약보합으로 끝났다. 그 PPI 내용은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약보합으로 끝났다. 그런 거에 결과론적인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PPI 발표되고 나서 개장 전인가요? 하여간에 개장 중인가요? 장중인가요?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강세를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로 마감됐다 할지라도 PPI에 영향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악재여서 음봉으로 떨어졌다면 그게 악재여서 마이너스로 끝난 거라면은 그러면 개장 초부터 조정을 받았어야죠. 개장 초에는 전혀 그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 하여간 결론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계속해서 그 CPI, PPI는 설명을 드렸어요. 6월에도 또 9월에도 그 월별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10월 기준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의 범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 보는 건 네 가지를 봅니다. 뭐뭐 네 가지를 봐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전년 대비만 보면 돼요.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놓고 보는 건 전년 대비입니다. 그리고 원래 따지는 거는 전월 대비예요. 원래는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거는 전월 대비를 따져요. 근데 그거 필요 없이 전년 대비라고 합시다. 그럼 전년 대비 기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근원과 생산자 물가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근원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변동성이 큰 이게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식품과 에너지, 특히 에너지 공급자에 의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지표로 보고 공급자의 그 리스크가 없는 나머지 부분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놓고 보자라는 기준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 포함된 게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쪽을 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당연히 뭐 공장 돌리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포함돼야 되겠죠. 상품 가격에. 그래서 전체를 보는 거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큰 거 그거를 빼더라도 근원 쪽을 놓고 보더라도 쪼개서 놓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요. 이제 10월 달 거 요 화면 지금 캡처해 드릴까 내가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이거 캡처할 수 있겠죠. 요 화면 캡처해 주세요. 어제 거 전일 보기가 나오니까 어제 거 캡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에 박스를 좀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똑같아요. 근원과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에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에 지금 이게 좀 꼬여져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밑으로 잘라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표, 그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에, 그치? 위에 이게 괜히 하나 더 있던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갭불 하나도 없어요, 별것도. 갭불 별것 하나도 없어요. 뭔 소리냐면은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아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시장에서 불거지는 부분은 이거 넘겼어요. 응?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됐던 부분을
재난지원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표가 좋았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2018년 12월에 금리를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3.2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경기의 둔화 그리고 이제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에 금리를 내렸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금리를 내려가면서까지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좋아 나빠? 안 좋은 거지. 예? 다시금 금리부터 한번 더 봅시다. 금리 얘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금리를 보시면 잘 보세요. 금리. 자, 금리표도 PPT 있으면 주세요. 또 나중에 활용을 해서 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오늘 방송 갖고 나갔다가 또 1시간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데, 자, 금리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리표 보시면은 자, 쭈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먼저 당겨서 볼까요? 이거 얘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게 뭔 소리냐면은 1%가 바닥금리였어요. 그 당시 기준에. 9.11 테러 이후에 금리를 낮춰가면서까지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에서 17번 올린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니까 CPI, PPI만 따로 놓고 보지 마시고 전체를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 한 번만 이해하시면 다 돼. 제가 지금 앉아갖고 쇼를 하고 있어요. 손으로 원을 그려가면서 막 액션 취해가면서 농담이 아니라 화상 있으면 진짜 웃길 거야 아마.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이게 17번 올린 거라니까요. 이때는 공포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빅스텝 뭐 이런 내용이 이때는 없었을 것 같아. 야 금리를 왜 이렇게 올려? 그만 올려. 힘들어. 이렇게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계속 좋다는 거야. 경기가 계속 좋아서 아니 나 월급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아. 그래갖고 소비가 계속 늘어나. 계속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가 계속 올라. 근데 그게 계속 오르다 보면은 잘 버는 사람은 좋은데 못 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못 버는 업종, 한국전력 이런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물가를 적절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5bp씩 17번 올려서 4.25%포인트를 올려서 1% 플러스 4.25%포인트니까 5.25까지 간 거예요. 5.25까지. 그럼 이건 경기의 성장 국면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지. 니들 죽어봐라 배 아프니까 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금리 내리는 거 어떻게 내려요? 정점에 달해서 여기서 모기지론 터지고 서프라임 터져서의 기준 이게 2007년 9월입니다. 2006년 6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내리고 급격히 내리는 게 뭐예요?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가 상품 많이 만들어 팔아먹었죠. 걔네들이 배 퉁퉁 치고 있다가 한 방에 무너진 거죠. 베어스턴스 파산, IB 5위 베어스턴스 파산, 그 다음에 4위 리먼 브라더스 파산, 3위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매각. 그렇게 해서 제로금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로금리에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제로금리에서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올립니다. 금리를. 에?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려야 되는데 안 좋아져? 그러니까 오른 거예요. 올린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좀 금리 좀 내려. 왜? 재선에 당선되고 싶으니까. 돈 뿌려야 되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뿌려대죠. 그냥 막 뿌려대잖아. 뭐를? 돈을. 선거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가 돈 더 줘야 된다 그러고.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우리도 또 뿌렸죠. 영국도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시장이 흔들리니까 채권 매입해줬죠. 자금 뿌려줬죠.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긴축해야 된다고 그 악을 쓰면서도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경기 살린다고 2조 원을 뿌렸죠. 양쪽을 다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찌됐건 금리를 내렸어요. 이건 뭐예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져서 제로금리로 다시 회귀.
지표는요 사실은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제로금리로 내려올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얘들이 안 올리고 그냥 문기적 됐죠. 그때만 해도 파월 의장이 지금처럼 매파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둘기파로 바뀝니다. 응? 엄청나게 비둘기파로. 그러면 2011년부터 금리를 올렸다면은 2011년도 8번 열리잖아요, 회의가. 그죠? 2021년도 8번의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8번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6번 회의를 했어요. 14번이죠. 14번 곱하기 지난 2004년처럼 25bp씩 14번 올리면 이게 3.5%입니다. 이게 그럼 제로금리에서 지금 3.5%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작년부터 계속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렸다면은 지금처럼 자이언트 스텝 안 밟아도 돼. 지금의 기준이 경기는 둔화돼 있는데 그건 체감 운동 거고 지표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지. 금리를 경기를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방 올랐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유가 보여드렸잖아요. 오른 거 하나도 없다고. 유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지금 경기 둔화,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돼 있냐고? 어떻게 돼 있기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지. 유가 부분이 신라젠도 못 사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좀 더 편해져야 뭐 신라젠도 사는 거지. 우린 금양 샀으니까 됐지. 그죠? 자, 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유가 무너졌는데 무슨 소리야? 유가가 뭐 중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폭등 나온 거 있어요? 뻥치지 말라 그래요. 유가가 이거 폭등 났다고? 올 초에? 두바이 현물 놓고 보실 때 우와 이거 막 폭등 나왔다고요? 다시 볼까요? 로그 차트로 퍼센테이지로 멀리서 당겨서 놓고 보시면 그닥 요 2주 동안 움직인 폭의 기준이 그닥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준 감안해서 잠깐 반짝하고 2주 반짝하고 등락 범위가 앞전 3개월 수준하고 똑같아요. 얘 때문에 무슨 뭐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뭐 급등 그건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소비가 살아나서 소비에 의한 경기가 살아나서의 인플레이션이었다.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든 안 잡아줬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린 거고 저 가파르게 올린 거는 예전으로 따지면 요때 기준에 올려놓은 금리 속도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따져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 자, 차트 이제 월봉 차트 봅니다. 첫 번째 기준. 금리를 올리던 시점의 기준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악재인지 물적 분할이 악재라며요. 아니라고 그랬죠. 금리 인상 악재 호재라고 그랬죠. 농담이 아니라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호재라고 그랬어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차트. 이건 그냥 지수의 차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로그 차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은 300% 오른 거거든. 근데 이 로그가 아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 그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300% 오른 거죠. 저게. 자,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였어요? 금리 인상 시기가 정확히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여기입니다. 금리 인상 이전에 당연히 랠리가 나왔고 경기가 좋으니까. 에?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 게 언제예요? 2007년 9월입니다. 왜? 2007년도 초에 서브프라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골마 터졌구나.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글로벌 시장은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11월에 찍어요. 10월 달이 2차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악수한 날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저기 고라고 붙여야 되나? 아니 이름도 까먹었네. 김정일? 예? 예.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시장은 초전박살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려댄다라고 돈을 뿌린 시점이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걸 단행했을 때가 언제예요? 2013년 5월에 버냉크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한 거예요. 처음 사용을 한 거예요. 단어 자체를. 합성 단어예요. 그때 기준에 긴축을 한다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무지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시장 전체. 어떤 거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7개 국가의 이란에 대한 핵 협상, 또 그렉시트가 있었죠. 그리스 문제, 그렉시트가 있었고, 또 14년도에 14년도에 폭등 나왔던 중국 증시에 대해서 IMF가 공고를 하죠. 야, 니들 그렇게 무작위로 주식 올려놓으면은 안 된다. 경고를 합니다. 왜?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들은 계속 돈이 들어와요. 근데 거품인지 뭔지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사달라는 자금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자금들이 손실로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 권고와 함께 2015년도에 중국 증시가 하루에 5월달 이후에 하루에 7%, 8%씩 빠집니다. 5% 이상 빠지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5%, 7%, 8%씩 빠져. 중국 증시의 혼란. 또 위안화의 평가 절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메리스까지. 어찌됐건 그 등락 범위는 로그 차트로 볼 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려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응?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금리 마지막 올리고 이제 동결되는 기준, 경기가 좋네 나쁘네 얘기가 나올 때 이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기준이고 미국장은 또 요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강세장은 금리를 올릴 땐 당연히 강세장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죠. 금리를 내리잖아. 대선 앞두고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 그리고 결정타가 코로나19. 죽는 거예요. 지금 금리 올리는 과정 속에서 언제 금리 내린대요? 이건 바보들이 하는 얘기야. 방송 나와서 금리는 뭐 내년쯤 내릴 것 같고, 이 정신 나간 애들이지.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거든. 부양한다는 기준은 뭐야? 경기를 부양하는 순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순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었을 때, 금리 바닥을 찍었을 때, 이 당시 기준은 코로나19 때 바닥금리가 1%였어요. 1%. 근데 제로금리까지 내려도 바닥을 못 찍어.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는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또 처음 만들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댄 겁니다. 이해돼요? 지금의 기준은 금리 올리는데 왜 미끄러져? 라는 부분은 여기서 올려야 됐던 부분을 2021년부터 긴축을 해주고 적절히 잡아줘야 됐던 부분을, 이건 돈을 더 쏟아 부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어떤 책임? 2021년까지 신고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의 S&P 500 지수를 다시금 보시면 명확해지죠. 그럼 CPI나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돼요. 걔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자, 2000년도 이후에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로그 차트입니다 지금. 자, 2003년부터 바닥 찍고 돌린 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07년 9월에 금리 올리고 내리고, 그러고 나서 10월에 정점을 딱 찍습니다. 찍고 거기서부터 조정이에요. 조정받던 폭의 기준이 리먼 터지면서 아작이 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겁나요. 도망갈 거예요. 나 이런 장 처음 겪었어요. CPI 무서워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금리 급격히 내렸단 말이에요. 1% 금리가 아니라 9.11 터지고 나서 1% 금리로 설정했던 그 범위가 아니라 제로 금리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적 완화가 미국 의회 통과된 게 3월이에요. 3월에 통과돼. 3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통과된 날부터 랠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겪을 때랑 똑같습니다. 이런 랠리가 나오면 이때 당시에는 손절할까 하면 손절도 못하게 하다가 이때 조금 오르면 다 팔라 그래.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오를 이유가 없거든. 왜? 이때 들을 때 완전 그냥 시장이 박살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하이닉스가 9월 말까지도 저거 쓰레기야. 끝났어. 죽었어. 네이버 카카오보다 더 심한 욕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올라오잖아요. 펀드멘탈이 원체 긍정적이니까. 이때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의 기준이 아니라 이때는 경기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처럼 둔화가 아니라 침체. 완전히 파생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아작만 상태. 응? 이때 기억하시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난리가 난 상태잖아요. 자금 자체가 경색이 되고. 응? 결론적으로는요. 이 상태에서 이 들어올린 거는 돈의 힘입니다. 그걸 만끽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코로나19 때 돈의 힘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게 돈의 힘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렸죠. 긴축 어디서 했어요? 2013년 5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자체가 없을 거야. 윤정동 기억해. 왜? 아니 속된 표현으로 그걸로 먹고 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긴축했는데 시장이 빠져요? 안 빠진다니까. 경기가 좋아서 야 너 환자지. 내가 약 투약해줄게. 비타민 너 맞아. 근데 야 체력 좋아졌네. 비타민 안 놔줘도 되겠네. 그러고 있는데 비타민 더 놔주세요. 바보야? 퇴원하세요. 그럼 퇴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호재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굉장히 말 많고 탈 많고 했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 근데 유럽은 흔들렸지만 여기는 안 흔들렸어요. 그리고 2015년도 12월에 금리 올리기 전에 그때는 불확실성이 없었겠어요. 공포감. 응? 여러 이슈와 함께 공포감. 그리고 금리를 올린 시점부터 2018년 12월까지 막판에 이제 요 급락이 연출이 된 건 있지만 금리 올리는 시기에 어때요? 경기가 좋아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내용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려서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남미처럼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악을 쓰고 야 금리 좀 내려 돈 좀 뿌리자. 뭐 어찌됐건 지표도 좀 꼬여졌었는지 일단은 금리를 내립니다. 내리고 결국은 이렇게 내리게 되죠. 다시 제로금리로. 지표는 사실상 좋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나와주고 돈이 더 풀릴 거 뻔히 아는데 제로금리까지 밀고 내려갔던 거죠. 그 흐름의 기준을 망키간 게 잘 보세요. 응? 정확히 2022년 1월 달까지 고점을 찍습니다. 이게 무슨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즐겼잖아요. 뭘로? 돈의 힘으로. 그렇게 되면서 돈이 무지하게 풀리니까 우리나라 집값 오르듯이 미친 듯이 갔겠지. 응?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거래대금. 응? 우리나라 거래대금 이렇게 보시면 으악하고 놀라실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5조 미만인 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5조 미만인 날들이 하루에 거래대금이 5조 미만. 요 줄이 5조라고 치면은 요 줄 밑으로 하얀색 보이는 건 전부 5조 미만이죠. 이게 2019년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행복한 거야. 그래도 기회가 있고 종목 잡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신라젠 같은 거 금양 같은 거 단타 칠 수도 있고 뭔 소리냐면은요. 지금의 기준은 5조 미만까지 밀려지지는 않았어요. 왜? 돈이 뿌려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부터 해서 거래대금 느는데 이날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44조 4천억. 1월 11일 44조 4천억. 10배.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장이 좋아져서 돈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돈이 들어와서 장이 좋아졌어요? 돈이 들어와서 장이 좋아졌지. 그게 지금 전부 깡통됐잖아. 왜? 윤정두가 다 파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복수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은 어금니 안 물고 그냥 손절하세요. 우리는 미리 들어간 사람은 대박 냈죠. 앞으로도 그런 대박 내려면 일단 말 잘 들으세요. 근데 말 안 듣고 펀드멘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감추지 못하고 2020년부터 따지면은 시젠 우리가 많이 먹었던 종목만 봅시다. 시젠 고점 대비 얼마냐? 시장 빼고 91% 얘가 이제 그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그죠? 무상증자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절반 무상증자였나요? 하여간에 주가가 반토막이라고 치면 54,000원이야. 32만 원 대비 54,000원이야.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신풍제야? 그때 당시 기억하실걸요. 2분 이탈됐어요. 2분 이탈된 자리가 여기입니다. 딱. 농담이 아니라. 손절하자마자 2, 3일 만에 50% 올라갔어. 우리는 여기서 이 수익 상한가도 먹고 다 냈는데 결론은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출렁거릴 때 개파락 이후에 5% 더 밀리면 손절하겠습니다. 개파락 이후에 5% 더 밀려서 손절했어. 그게 저점이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러고 나서 2, 3일 만에 50% 돌렸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결국은요. 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고 계속 매매했겠지. 여기서 이탈된 2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 없어요. 왜? 이걸 못 버린다니까. 거래대금은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옆집에서 이거 좋다는데 뭐 손절 못하게 하는데 왜? 지금까지 같이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 지나고 나니까 윤 정도면이 맞구나의 기준에 같이 가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들어갔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응? 얘 정확히 반등 나올 때 30만 원 선에서 정리를 끝냈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량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들어왔었어. 근데 결국은 이 자락에 잘라낸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서 잘라냅니다. 마지막 들어간 거 손실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안 보다가 거래 터질 때 한 번씩 들어가고 또 손절이야. 얘는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79%, 80% 빠져있어. 이건 회복 불능이야.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없어. 프리미엄이 빠져나갔어. 셀트리온 깔짝대고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온 거 시가총액 3위에서 70%씩.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죽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82%. 카카오페이 프리미엄이 다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외국 기관들은 왜 사냐? 외국인은 그 당시에 왜 샀냐? 돈 들어오니까 사는 거에 비중 맞추려고. 지 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안 샀는데 급등 나오면 어떻게 LG에너지솔루션처럼 LG에너지솔루션 얘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던 상황에서 보호에서 풀리고 나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아니까 3천억 정도 들어와야 되고 600억 일단 들어왔고 2,400억 11월에 들어와야 되니까 미리 그냥 사는 거지. 응?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지 뭐. 못 돌려요 이런 거. 못 돌립니다. 미련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거 못 돌립니다 이거. 기술적 반발력 일부 있을 뿐이지. 응? 결론적으로 돈의 힘으로 우리 쪽 그 전문가들도 얘기해 줬잖아요. 작년 재작년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됐겠죠. 케이블 경제 TV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 창사 이래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이 발생됐어요. 지금 뭐 매출이 절반 뭐 3분의 1 토막 다 박살났죠. 왜?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그래.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야. 어디서 시장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거래대금이 없어서 그래요. 시장 안 좋을 때는 뭐 한국경제TV 전문가 사업 운영 안 했나? 다 했어.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풀려서 움직였을 때 뭐 이쪽에 뭐 매출이든 또 시세든 이런 부분이 돈의 힘으로 움직인 거고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돼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업종군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 상상할 수가 없는 실적을 지금 내잖아요. 그런데도 조정을 받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차의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년에 하이닉스를 누르고 2위예요. 근데 저는 이제 IT 쪽의 실적 전망치도 개선된다라고 봐요. 개선된다라고.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10조 영업이익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으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현대차가.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저렇게 움직인다면 콧방귀 끼실 수 있겠지만은 LG화학의 경우에 2020년 3월 19일이었나요? 그 당시의 기준에 LG화학이 23만 원이었어요. 시가총액 16조, 17조 했나? 7천만 주짜리니까 그 당시 시가총액 한번 봅시다. 자, 그러던 시가총액이 105만 원을 찍어요. 왜? 물적 분할의 그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물적 분할 악재 아니에요. 호재라니까. 호재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23만 원 16조에서 23만 원 16조에서 이 70조 간 거예요. 70조. 얘만 그랬냐? 돈의 힘으로 간 거는 얘도 76조, 77조, 76조 같죠. 그 다음 여기 순위에도 없는 카카오가 77조. 셀트리온도 60조를 넘겨서 시가총액 3위를 찍었고. 그런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얘가 또 물적 분할에서 가벼워진 걸 떠나서 물적 분할을 해서 얘 영업이익이 오스란히 남아있는 LG화학이 또 LG에너지솔루션 지분 팔아서 현금 이제 10조 이상씩 들어올 얘 실적 보실까요? 얘 이거 보시면 이거예요.
실적이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거죠. 얘가 원래 3조 원씩 실적을 냈다고 치면요. 영업이익을 3조 원씩 냈는데 2조 2천억 그리고 1조 2천억 2차 전지에서 LG에너솔루션이 적자를 낸 거예요. 계속 95년부터 지금까지. 그걸 털어냈는데 그게 호재 아니에요? 호재지. 그래서 이때 미국 친환경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실적을 낸 거지. 어떻게든 또 실적을 땡겨서도 냈어야지. 왜? IPO 단행해야 되니까. 실적을 내야 물적 분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적 분할 부랴부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적이 낮아진 게 아니라 LG에너솔루션 빼고 나니까 요 실적을 보는 거예요. 요 실적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야. 컨센서스가 계속 증가야. 자, LG와 컨센서스 계속 증가해. 계속 실적이 좋아. 거기에 현대차 실적 상상을 초월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해석이 극대 극으로 엇갈려 있어요. 야, 이건 일시적이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거다. 그럼 그쪽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은 이번 인플레이션 부분이 이번에 돈 뿌려서 회수하는 부분이 아무리 많이 회수한다고 해도 시중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다 전이할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라면값 올렸잖아. 그죠? 우리 집 근처에 짜장면값 다 올랐단 말이야. 그걸 내려요? 안 내린다고. 그거에 맞는 주가가 여기는 형성이 되는 거고 한국전력처럼 원자력을 지금도 못 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전기요금도 못 올려. 환율 개판이라 원자재 수입 비용도 비싸. 걔는 죽는 거지 이제. 어? 그잖아요. 거기서 엇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역대적으로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역대적으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을 찾아야 되고 다시 CPI, PPI로 넘어오면 이제는 CPI, PPI 기준을 잡으실 때 얘가 뭐가 문제냐의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왜 갑자기 급격히 이렇게 더 올라왔냐 이거지. 경기가 좋아지고 눈치를 보다 그냥 그러고 있는 찰나에 여기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려줬잖아. 코로나19 터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냥 막 돈을 그냥 막 뿌려주니까 야 돈 들어왔다. 야 가게는 좀 힘들지만 야 돈 들어왔다. 그 기억 안 나세요? 응? 메이저에서 그 방송 나오는 친구하고 새벽에 방송 다 끝나면 서로 만나고 소주 한잔 먹고 야 그런데 시장 왜 올라? 2020년도 겨울에 시장 왜 오르냐 이러고 이거 얘네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해 인버스산대요. 인버스 2020년도에 가을에 그때가 시장 한 뭐 2000 한 300, 400 했나? 그리고 3,300 가는데 지들이 인버스 탔다는 거야. 계속 인버스래. 왜? 아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는데 정신 나간 것들이지. 돈을 그렇게 뿌리는데 야 돈 뿌리는데 그랬더니 야 돈을 뭐 나 돈 얼마 안 받았는데 야 이 정신 나간 애야 네 얼마 안 받았어도 M2 증가량이 전체 통화 증가량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있냐 이거죠. 그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아니라 이제 월가에서도 아니 이거 긴축해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야 견딜만해 괜찮아 뭔 걱정이야 괜찮아 비둘기파 아주 유연한 자세로 옐런 의장이 2021년 6월에 나와서 아 이제는 뭐 금리 조금 올릴 때가 됐지 요렇게 왜 파월 의장은 계속 안 올릴 거야 정치적인 색깔이 컸던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옐런 전 의장이 야 이제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긴축하겠구나. 그게 6월입니다. 6월. 어? 예전에 그 자료 좀 다 주세요.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 그 다 주세요. 그러면 작년 4월, 5월, 6월 이런 때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때 내용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옐런 의장이 총대 메고 나서서 그 야당한테 막 욕을 먹습니다. 중립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연준에 압박을 주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금리를 이제 긴축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지표가 잠시 주춤했어요. 그래 못 올렸어. 긴축을 못했어. 그러니까 부랴부랴 진화해 나섭니다. 뭐라고 나섰냐면은
아, 걱정하지 마. 이거 경기 둔화 아니야. 이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절대 경기 둔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올해 금리를 이제 손을 댄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동안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벌써 이미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니라 시장 지수가 아까 보시던 것처럼 폭등 낼 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든가 혹은 이렇게 되고 있어야죠. 시장은 선행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때 1월달 이때는 괜찮고 이때 요 정도 올라왔는데 폭락이다? 아니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죠. 그 명분은요. 야,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대. 그럼 금리 가파르게 올리는 거에 대한 악재는 뭐예요?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근데 경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좋은 쪽은 계속 좋으니까 그게 둔하게 잡힌 거예요. 바로 잡힌 게 아니라 둔하게. 근데 결국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혀 있어요. 1월 대비해서도 더 내려가 있어. 잡혀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금리 올림으로써 이거 잡으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기 위해서 잡았잖아. 두 번째는요. 근원이 아닌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돼 있어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아니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문제인 거지 무슨 지금에 와서 요만큼 더 올라간 걸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결국은 금리 올려서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왜 눈을 가리고 공포감을 주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그잖아요. 잡혔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어제도 잡혔어요. 어제도 잡혔는데 8.5 예상했는데 아니 8.4 예상했는데 8.5 나왔다 이거야. 그래도 8.5여도 8.7보다 낮아진 거란 말이야. 응? 8.7이었잖아요. 8.7. 그 전에 8.7이었잖아요. 어제 8.5 나왔다고. 근데 예상치가 8.4였어. 더 낮아졌어야 되는데, 응? 야, 이거 8.4 예상했는데 8.5여가지고, 야, 그래서 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야, 그래서 시장이 빠졌다. 아마 그런 뉴스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럼 그렇다면은 어제 벌써 빠졌어야 돼요. 발표 나오자마자 빠졌어야 돼. 아니야, 강세를 띄었다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낮아졌잖아요. 응? 낮아질 거고. 응? 야, 돈 그만 써. 야, 너만 돈 많이 벌었다 많이 쓰지 말고 좀 아껴 써. 응? 위화감 생기잖아. 이거 농담이 아니라.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어떻게 됐어요? CPI 부분은 전체 에너지까지 다 포함한 건 낮아졌어요. 어찌됐건 1월달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낮아졌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놓고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아까 계속 보여드린 우리 계좌는 7월 이후에는 멀쩡하잖아. 농담이 아니라 7월 이후에는 멀쩡하잖아. 아까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는 플러스까지 나잖아. 그럼 우리는 야 대박인데 야 대박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원이 아닌 에너지까지 다는 물가지수가 잡혔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소매 판매는 오히려 증가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전에 봐봐요. 요 물가가 잡힐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뭐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할 거야. 이게 며칠이에요? 10월 19일, 9월 13일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S&P 500 지수, 500개의 우량주에 대한 지수, 그러면 9월 달에 보시라 이거요. 이렇게 폭등이 나왔었어. 응? 이렇게 폭등이 나왔다고. 그거, 야, 이제 금리 불확실성 해소될 거야. 이렇게 폭등이 나왔다고. 12일까지. 그런데 13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6월 말 7월 저점이 우리나라의 기준이고 미국의 기준에서는 여기서부터 3,650에서부터 4,300이니까 얼마? 1,700 올라가는 1,700 포인트. 죄송 700포인트. 20% 가까이 올라갔죠. 나스닥은 더 올라갔어. 나스닥은 더 올라갔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꺾였다가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됐는데 CPI 하나 발표되고 이렇게 됐다? 맞죠. 심리적인 면도 있고. 근데 과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발표되자마자 PPI 발표됐는데 PPI는 멀쩡하게 나왔거든. 잡혔잖아. 그럼 이건 투심의 악화인 거지. 다시 얘기해서 요 바닥을 깨고 내려갔어요. 우리나라처럼 급격히 깨고 내려간 건 아니고 요 정도 깨고 내려가서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 6월 달에 PPI, CPI하고
6월 달에 CPI, PPI하고 지금 10월 달에 CPI, PPI하고 어떻게 돼 있어? 잡혀서 안 잡혀서? PPI는 다 잡혔다니까. 그죠? PPI는 다 잡혔어. PPI는 싹 다. 어? 그리고 CPI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9월, 8월, 7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6월 달 여기 대비 일시적으로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때 대비해서 일단은 잡혀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는데 6월 달에 그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어떻게 돼? 반등이야. 여기서 잡힌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잡히겠지라는 요인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근원 쪽에서 이제는 핑계 댈 거 없으니까 이제 에너지를 빼고 난 근원 쪽에서 이렇게 소매 판매가 증가했대. 공산품 가격은 올라갔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야, 나 돈 많은데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잡힐까 안 잡힐까? 잡힌다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고강도를 내놓겠지만 결국은 잡는단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무슨 남미처럼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 나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때 올렸어야 될 긴축이나 금리를 나중에 올려버리다 보니까 그게 가파라진 거고. 응?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하향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6월이 포함된 겁니다. 이때는 그러면 하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못 주고 깨지니까 뭘 핑계 댔냐면 전체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따지면서 이야 더 올랐잖아. 그런데 이게 6월 발표고 이게 7월 발표, 이게 8월 발표, 이게 9월 발표 아닙니까? 7월에 더 높게 나왔죠. 근데 시장은요. 7월에 더 높게 나왔는데 오히려 7월 중순에 바닥 찍고 폭등이야. 그러니까 지표 가지고 막연하게 지표가 안 좋으면 죽는 건가요? 이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귀 막으라니까. 어차피 다른 쪽에 가입한 경우도 있으실 거고 다른 증권사의 제도권의 이야기도 들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쪽에 돈을 갖다 주더라도 윤동주처럼 해석해 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믿으세요.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보도자료 내용이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걔를 개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야. 그 증권사 특히 메이저 쪽에 애널리스트 기준에서 센터장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의 말씀은 들으셔도 돼. 근데 무슨 개뿔이나 지점에 있고 영업 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얘기를 뭘 들어요? 응? 과거 데이터 기억이나 하겠어? 작년에 옐런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긴축이라는 단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어떻게 써서 시장은 어떻게 대처가 됐는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 지표가 나올 때 시장은 어떤 반등이 있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급락 나오니까 으악 하고 공포감이잖아요. 이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죠? 근데 어차피 두들겨 맞은 거 한 발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당시와 지금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이 더욱더 안정화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정화돼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은 요 자리에서 요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7월 이후에 계좌가 어떻게 돼서 빨갛게 형성돼 있는 게 정상이고 파랗다면은 그래 3월달 3분기에는 놓쳤더라도 4분기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하자. 그렇게 했더니 4분기도 그렇게까지 패닉이 아니야. 종목별로는 패닉이에요. 그죠? SM 뭐 한국항공우주 종목별로는. 근데 전체로 보면은 대처가 되고 있단 말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05년도 11월 달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이 당시에 계속 올리고 있을 때 자료예요. 그때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 지금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2.5%포인트, 25bp를 매번 2.25bp를 매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포예요.
매번 올리니까 야 못 살겠다, 금리 좀 그만 올려라, 경기 둔화된다. 근데 시장 폭등했잖아. 콜금리를 인상을 하면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완만한 금리 인상은 경기에 중립적이고 조세조정에 뭐 정책이 뭐 좋고 뭐 이거 말고 표가 하나 또 있어. 이거였나? 인상의 그 영향력 이거였나?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또 볼게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데 왜 옆에서 엉엉 우는지 항상 그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란 단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만 나가면 엉엉 울고들 난리가 났어. 왜 그래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신 나간 것들이 금리 인상의 우려는 무슨 개뿔이나. 그래서 그걸 까먹었다. 그 얘기 해드린다는 거. 뭐냐면 CPI, PPI든 뭐 어떤 지표가 나와도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CPI, PPI 당장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결과론 쪽의 해석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CPI가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예상치를 상회했어.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칩시다. 근데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지난번에 예상치를 전체 PPI가 어떻게 했어요? 예상치를 상회했었죠. 6월 이후에 7월달 발표된 것도 CPI가 상회됐잖아. 그런데도 시장 강세를 띄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상회됐는데 시장 강세를 띄면 이제는 뭐 경기가 바닥을 찍었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상치 상회했는데 오늘처럼 예상치 조금 예를 들어 상회했어요. 오늘처럼 약보합이거나 조정이 나왔어.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뭐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 기준이에요. 예상치를 하회해서 그런데도 밀려 내려가면은 여전히 금리 불확실성이 있고 뭐 경기는 그냥 굉장히 또 침체가 됐고 뭐 만약에 내렸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누구도 몰라요. 어제의 결과처럼 올라가면은 이제는 금리를 더디게 올릴 거고 후행성의 이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후행성의 이 해석을 듣고 지금 판단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후행성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니까. 결론은요. 이걸 후행성으로 듣지 않고 오늘 지금 벌써 미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CPI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장에는 다 반영됐다. 과도하다. 아니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그게 좀 과도해서 잡는 거일 뿐이지 경기는 개판인데 공급자가 옛날처럼 오일 쇼크 당시처럼 막 그냥 유가 올리고 그래서 물가가 이 당시처럼 무슨 뭐 25% 30%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 게 아닌데 그 경제학 논리는 다 뒤로 빼놓고 공포감만 가져간다면 되겠냐 이거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하나 더 부탁드리면 예전에 이거 말고 예전 자료에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 그때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자료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래서 그 FOMC 회의 결과 나온 거 있지? FOMC 회의 결과 그 사진 있고 FOMC 몇 번 열리고 FOMC 회의 때 무슨 내용을 얘기했고 이번 회의 때 무슨 얘기 그 회의 내용이 있잖아. 그거 보자는 거야. 그거 있으면 찾아달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요. 잘 보시면 금리를 올리면요. 이자 부담이 증가해요. 이자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거 말고 기억났다.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뭐 환율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뭐 이게 있어. 여기에도 있나? 뭐 또 봅시다.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된다는 거야. 투자도 부진해지고 소비가 위축돼.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신규 투자도 잘 안 해.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100% 내 돈만 갖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 받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뭐 신규 투자도 둔화되고 소비도 야야야야야야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이자가 올라갔어. 야 이거 더 이상 놀고 먹으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잡히는 건 좋은데 너무 가파른 금리 인상이나 감당 안 될 금리 인상이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소비가 위축돼서 버거워진다. 그래서 진짜 경기가 하향되고 안 좋아져. 그럼 어떻게 해요? 부양책을 쓰죠. 그 부양책을 쓰는 순간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 이 그림이 좀 잘못 그려놓은 거 우리 2005년도의 그 분위 그러니까 인상과 인하 양쪽의 기준인데 인상, 인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대출이자는 감소가 되고, 응? 대출이자는 그 이자 소득이 높아진다. 이건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봐서 나도 뭔 소리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이자 부담이 감소가 된다. 그렇게 해놓는 게 맞겠죠.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겠죠. 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하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경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금리가 바닥을 찍어주면 그때부터는 경기가 살아나는 기준에 랠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2020년, 2021년처럼 유동성 랠리.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정도로 경기가 좋으니까. 그게 2021년의 기준이 긴축이 잡혔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유하게 대처를 하면서 올해 그냥 몰아세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려워진 부분으로 형성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뭐 금리를 인상하면 뭐 달러가 강세를 띠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표가 있어요. 그 표도 이제 잡아드릴 텐데 그거는 경제학 논리상 기본적인 그 논리인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 그 얘기 나오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달러가 강세를 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달러 강세를 떴다? 아니야. 보시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보시면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렸죠.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근데 그때 기준을 보시면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는 금리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를 띈다? 뻥이라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달러는 약세였다니까요. 그건 정책의 기준입니다. 지금 강달러의 기준은 왜 그렇게 강달러를 가요? 그렇죠. 강달러 가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 미국이 지들 나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GDP의 70%가 소비인데 소비의 대부분이 뭐예요? 수입이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 효과는 지금 다 나와 있어. 미국은 수입 물가 다 잡혀 있어요. 지표 다 좋다니까. 너무너무 좋아. 지표들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지수 대비해서. 다른 나라 죽거나 말거나 그게 원래 공화당 정부의 정책인데 이번엔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죽거나 말거나 강달러 만들어서 수입 물가 안정화시키고 우리나라부터 인플레이션 잡고 미국의 지금 기준이 강달러의 기준이. 우리나라 원화만의 문제 아니라니까. 응? 오늘 기준에 뭐 시간이 되시면 인원이 뭐 한 번 더 충원이 되셨으니까 응? 기존에 우리가 한 거 있죠? 2021년 또 22년 대비해서 환율 평가 절하된 부분 우리나라 얼마? 32% 올해 들어서 얼마? 20% 일본 엔화는요 21년 이후에 43% 올해만 얼마? 29% 우리나라보다 50%더 할인이 돼 있어요. 파운드화도 이번에 뭐 무지하게 깨먹었죠. 두들겨 맞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 작년 대비해서 21%야. 엔화 29%예요. 엔화가 30 몇 프로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하락률이 19%인데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 20%고 엔화는요 30%. 그러니까 이걸 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그냥 뭐 파운드화가 그냥 뭐 폭락이고 그래 봐야 엔화보다 폭락이 아니라고. 유로와 마찬가지예요. 유로와 21% 21년 이후에 22년 이후에는요 15% 엔화는요 30%.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안에 지들만 먹고 살겠다고 미국 애들이 달러 강세를 가지고 가는 상황인 거죠. 특히 엔화 대비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오늘 뭐 문자 거의 다 안 나갔는데 안 나가면 어때? 신라젠 상한가 놓치면 어때? 우리 신라젠 매직 계산기 올렸나요? 신라젠 올렸으면은 그 저 상한가 차익 실현 그것도 올리세요. 금양도 이제 조금 있다가 종목 전략 잡아드릴 거고.
이 내용이 뭐 와닿으실 수도 있고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고 뭐 복잡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기준 잡으실 때.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는 그 제도권하고 뭐 같이 하는 게 솔직히 귀찮고 불편하고, 그네들이 뭐 합법적으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강연이나 좀 더 하고 지금 뭐 책도 안 내고 있는데 도서를 내면 뭐 그 도서나 뭐 몇천 권 사주고 그뿐이 없어요. 서로가 관계가.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을 뵀을 때 대부분 이제 주식을 잘 매매를 못 하시니까 또 비중 정리 못 하시고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옮길까 이런 생각하고 옮긴다는 거는 센 놈으로 가고 싶은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원활치 못하신 분들은 좀 대처가 더디거나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채워나가는 전략으로 대처하시면 되겠고 내가 좀 매매가 원활하거나 또 원활한 매매를 추종을 하면은 어차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그 자산운용사에 펀드 상품을 가입했다라거나 아니면 랩 상품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런 그 기준을 잡으신다면은 증권사 뭐 운영 잘하는 똘똘한 친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은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다만 이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전부 할인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품 가격 그 수수료 대비해서는 하여 그런 건 뭐 나중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는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좋은 기회인데 지금 어찌됐건 원금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수익 나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 비중이면 더 좋고 7월부터만 따지자고 일단은 손실 일부 나 있더라도 네이버 카카오만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감 갖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갖고 아시겠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있는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긴축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자금을 회수해야 소비가 둔화되죠.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뭐 그런 내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작년 것도 있어요. 작년 것도 나중에 찾아주세요. 없으면 뭐 말고. 그래서 작년 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FOMC 회의 결과의 기준인데 작년 거의 기준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거 묶음이 있어. 한번 찾아놓자고.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뭐 2003년도, 2013년도 언제 긴축을 했는지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 신라전 왜 안 올렸어? 거래대금 1위였는데. 자 그렇게 해서 뭐 우리에겐 금량이 있고 신라전 지금 올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보고 있었던 거니까 뭐 보고 있고 안 보고 있고는 하여간에 상한가 기준에 되셨죠?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도 좋네요. 2차 전지가 일단은 뭐 금양의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자체적인 강세인지 일단 우리로서는 이제 에코프로가 있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계속 전략을 잡아드렸고 나머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 기준 잡으시고 방산이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시장이 어찌됐든 전월 대비해서 10월달 기준에 1% 수준의 수익이에요. 상승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포트는 0.2% 손실이니까 이 정도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잡아주세요. 어느 거냐면 요게 칸이 너무 작게 해놨어. 요 칸을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캡처 뜰 때 보면 이게 이렇게 밀려 내려가 있죠. 하나씩. 방송국하고 안 맞으니까 이걸 넉넉하게 넓게 해놓으세요.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안 잘리게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웹에 계신 분들은 오세요. 아까도 뭐 전화 한번 주셨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전화에다 대고. 망연자실해서 냅두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뭐 예를 들면은 대한전선 갖고 계셔요? 전량 매도해서 주력주로 옮겨 갑시다. 근데 그게 되냐고. 응?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 한 2,500포인트, 3,000포인트 돌릴 때 고수익 범위 깔짝 내고 들어오면은 그러면 아유 이게 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아까 업종군 보여드렸죠. 21개 업종에서 오른 거 3개 업종뿐이 없어요. 그 3개 업종에서 잡아내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 잡아내야지. 그죠? 그리고 저 이재선 대표님 거 이거 바꿔주세요. 어? 이재선 대표님 거.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VIP 문자 카톡 그리고 자산 여력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사실상. 요즘에 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 조금 하신 다음 몇 억씩 하시는 분들 많아. 그러시면은 오늘 같은 장 어제 같은 장 10월 이런 장에서도 계속 10월 장에서도 나 마이너스예요 10%예요 그래서 몇 억에서 몇 천만 원 손실 보시지 마시고 몇 천만 원 손실 보시고 그럴 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어. 그러시면 1개월 끊고 들어와서 포트폴리오 AS 다 받고 그러고 나서 그날 탈퇴해버리시면 되잖아. 아 나랑 안 맞아 라고 하면. 3분기 계좌 수익 18%가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에 26% 수익이 정상인 거예요? 계좌 수익으로 가야죠. 욕심 버리고. 전화번호에 오픈돼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내가 너무 힘들다 이번 장에 하시면 전화 주셔서 윤정도 바꿔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딴 거 필요 없어. 전화 딱 왔는데 아니 하이닉스 이번 달에만 18% 올라갔는데 메롱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시장 어려운데 힘드시죠. 뭐 다 힘들지. 근데 거기다가 하이닉스 18% 올랐는데 메롱 LG화학 10% 올랐는데 메롱 그거를 방송에서 몇 달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못 사니까 가입하는 거지. 다 보여주는데 못 사니까 가입하는 거지. 금양 상한가가고 우리랑 5% 문자 사인 드렸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갑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 보내주시고 아직도 흔들리시면은 평일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주말에 간헐적으로 시간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주말에 시간 되셔서 나 좀 얼굴 보고 대면해서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진짜 다 팔고 쉬는 게 나을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될지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돼. 지금은 포트 완전하게 짜자는 거예요. 금양 아까 녹화했으면 대박인데 아까워 죽겠네. 금양 녹화했으면 대박 아니야. 우리 들어갈 때 16,000 16,600원 700원 800원에 지금 18,400원인데